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임용환 소장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여전히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매년 오는 호국 보훈의 달이지만 올해는 더욱더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북한이 우크라이나도 파견하고 이게 어떤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사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적인 분쟁이라든가 전쟁이란 이런 것이 위험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뭐 그렇다면 한국은 세계에 진짜 이게 중동보다도 더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한국 전쟁 같은 거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전략적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어느 한 곳에 계속 신경이 가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계속 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중동에도 계속 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을 억제해야 되는데 어딘가에서는 뭔가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한반도가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제2차 한국전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사실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이 좀 와닿는 것이 러시아 측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북한이 굉장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고 대한민국의 무기가 전 세계에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이게 대만과 중국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양쪽 모두에게 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네.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 중에 6.25 초기 지연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초창기 한국 전쟁에서의 문제를 감추고 왜곡하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무기 얘기도 하셨는데 아무리 드론이 날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군대는 결국 시스템과 훈련과 정신 자세예요. 근데 우리가 또 그거를 잊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준비 안 되고 이게 단순히 무기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준비 안 된 군대가 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던 힘은 또 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에는 한국전쟁 지연전 과정이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군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는 전쟁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 6.25 전쟁 초기 전투, 그러니까 낙동강 방어선 이전까지 진행된 이 전투 과정을 생각을 할 때 국군은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고 무조건 잘 못 싸웠고 대패하기만 했고 미국이 없었으면 절대로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사실 저변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조금은 다른 시각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전 이후 전반적으로 전선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개전 직전에 국군은 북한군에 비해서 병력의 규모, 화력, 장비의 질, 실전 경험, 훈련 등등등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군이 북한군과 접경 지역에서 계속 지속적인 교전 상태가 있었거든요. 연대급 부대의 충돌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때쯤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선부대 사단장급 지휘관들을 갑자기 바꾸고 가장 중요한 축선 중에 하나인 의정부 축선을 담당했던 국군 7사단에 연대급 부대의 주둔지로 조정을 해요. 근데 그것도 주둔지가 완전히 조성이 된 상태에서 완전히 톱니바퀴 물리듯이 해야 되는데 어떤 건 가고 어떤 건 못 가고 이러면서 7사단의 연대가 2개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잠깐 소강 상태 갔으니까 잠시 미뤄놨던 병사들의 외출 외박을 6사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대가 다 풀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실제 교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 북한이 쳐들어온다라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있는 와중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장교 구락부라는 게 건축이 완료됐는데 이걸 축하한다고 축하 파티를 벌여서 주요 지휘관들이 거기서 만취 상태에 이르는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전전선에서 받으니까 속절없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1사단과 6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전전선이 무너졌고 전선은 한강 방어선 일대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 왜 휴가도 굉장히 많이 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땠나요? 음모론 이야기도 많은데 네. 뭐 현재로서는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증언해줄 사람도 없고 문서도 없고 영원히 음모론은 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월차나 연차도 이제 미루다 보면 나중에 쓰긴 써야 되잖아요. 많이들 미뤄져 있는 상태였다. 지금이 아니면 이제 못 쓴다. 못 가고 많이 뒤로 미뤄져 있는 상태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음모론은 보면 다 그럴 듯하고, 근데 세상이라는 게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음모론이든 뭐든 이런 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국군이 생각처럼 또 그렇게 무능하진 않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조치의 문제였지 국군 전체가 무능한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강 방어선을 이제서부터 국군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북한군의 이제 한강 이남 진공 작전의 전체 계획을 확실히 파악을 해요. 그래서 김포 방어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당시 서울 함락될 때 한국군 지휘관에서 사단급 부대에 지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김홍일 장군이 유일했는데, 이제 김포지구 사령관에다가 한강 방어전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김포를 막아야 된다. 뒤로 옆으로 들어오는 북한군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김포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 김포 방어전부터 곧 전투하는 양상만 보면 너무 형편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김포에 있는 병력은 전투부대가 아니었고요. 전투부대라는 건 위에서 다 폐잔병 내려오는 부대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군대는 한번 박살이 나면요, 전투 못해요. 그걸 가서 완전히 재정비하기는 못하거든. 근데 뭐 도망쳐오든 탈출해오든 잡아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사에서는 이걸 무조건 혼성사단이라고 그래요. 넘어왔는데 뭐 이거저거 5개 있으니까 그냥 여긴 2사단이라고 하는데 혼성 2사단, 뭐 여기는 혼성 1사단,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 배치를 하는데 실제 병력은 3분의 1도 안 되고 장비, 지휘 엉망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2사단을 지금 신사동, 압구정 동쪽에 놓고 7사단은 동작동, 대방동 막는다. 수도사단이 신길동에서 양화교까지. 그리고 김포지구에는 거기 있는 잡다한 부대들 쓸어 모아서 니네가 막아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사실 완편된 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군사사학자분들,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완편이 안 된 부대는 굉장히 약해진다. 근데 완편 정도가 아니라, 뭐 불완전 부대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부대를 모아서 혼성 부대다라고 명칭할 정도로 조직력은 그 정도도 아니었어요. 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에 들어가 있던 부대들을 보면 그 예하에 있던 12연대 2대대, 뭐 기갑연대 제1장갑수색대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써선 안 되는 인원들이 들어가요. 누구요? 군대가 미래가 있으려면 후보생들, 네. 장교를 양성해야 되고 부사관을 양성해야 되고 네. 병사들을 양성해야 되잖아요. 보병학교의 후보생 대대가 어쩔 수 없으니까 방어에 투입됩니다. 공병학교의 뭐 도보대대가 원래 공병인데 보병처럼 가서 싸우라고 해서 도보대대라고 명칭을 붙여서 네. 그 인원들이 교육받아야 되는 학생 인원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교육생들. 그렇죠. 그래서 군의 미래가 없이 일단 닥치는 대로 끌어와서 일단은 막아라. 지금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방어전이 펼쳐지고 있던 김포지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퇴한 병사를 모았다고 그랬는데 네. 얘들이 정상적으로 올라갔을 때도 수류탄도 없고 그냥 총만 들고 가고, 올라갈 때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공용화기 없는 경우도 수록하고. 정말 중요한 게 조직력인데 아예 조직 자체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에 맞서는 그러면 내려온 북한은 어떤 조직을? 여기서 이제 김포로 들어오는 부대, 네. 이게 한강 방어선의 측면을 치고 들어오는 부대가 전 북한군 중에서 최강 부대였죠. 이게 유명한 방어사는 6사단이라고, 이 부대는 사실은 팔로군 중에 조선족으로 만든 사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약간 이제 팔로군이라면 그러니까 조선군 북한청 한 800명 집어넣어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조선 사단이다 이런 식으로 온 건데, 원래는 팔로군 166사단이었죠. 이 부대는 개전하자마자 김포 쪽에서 도강을 해갖고
한강 뒤로 들어와서 한강을 막는 게 임무였어요. 이렇게 되면 위에서 한국군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막히니까 이미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영등포까지 오는 날을 단 이틀을 잡았더라고. 왜냐면 한국군이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이틀이었는데 만약 6월 27일이나 6월 28일에 영등포 도달했으면 그 한국군은 그냥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경험이 달고 다른 최정예인 중공군 부대에 정말 800명 정도 섞어 넣은 이름만 북한군인 이 부대가 최정예 부대가 한강 뒤쪽으로 돌아 들어와서 딱 모루를 만들어 놓고 후퇴하는 최전선의 대한민국 이 국군들이 후퇴할 경우에 여기를 막아놓고 전멸시키면 한마디로 국군은 한 80% 이상 전력이 다 손실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군 유엔군은 참전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군대가 없는데 어떻게 참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기적적으로 이게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엉터리 부대 이러면 죄송한데요. 거기 계신 그 군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투 준비를 할 수 없는 편제, 건제가 아닌 부대였어요. 이름. 네. 근데 이 부대가 놀라운 이제 활약을 하는 거죠. 아니 훈련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활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돌아보려면은 북한군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이제 그것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6월 28일 새벽에 북한군이 어선을 이용해서 선견대를 은밀히 상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2mm 박격포의 포지를 점령을 하고 국군에게 화력 타격을 실시를 해요. 그 당시에 국군 기병체 7중대가 이걸 막다가 역부족으로 결국은 63고지라는 곳에서 퇴각을 합니다. 이 63고지가 함락이 되면서 남쪽에 있었던 72고지의 제22연대 3대대 그리고 보병학교 사관 후보생 대대가 이제 적과 교전을 개시를 하죠.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전차 2대를 앞세운 북한군의 제6사단 13연대가 운유산 쪽에서 화력 타격, 포병을 때리면서 접근을 하니까 국군은 이제 어쩔 수 없죠. 물러나야죠. 12연대 2대대 잔여 병력을 운유산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거기서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총검으로, 육탄으로 무조건 막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북한군의 의도를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영등포 축선이 뚫리면 다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그쪽 일대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맘때쯤 이제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서울이 함락되고 문산에서 이제 국군 1사단이 분산 철수를 해오거든요. 그런데 김포지구 방어사령부가 방금 영등포 일대, 이 일대를 지금 방어를 강화했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1사단이 철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기 좀 그런데 북한군의 계획에선 국군이 퇴각하는 게 없어요. 전멸시키려고 했잖아요. 전멸시키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북한의 3단계 전략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중요하게 저희가 다룰 수는 없지만 국군 6사단이 춘천에서 북한군 2군단의 진격을 말 그대로 박살을 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북한군이 참패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군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지죠. 도하 장비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 헤엄쳐서 도강해라라고 해서 6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도강을 해가지고 이제 김포 비행장에 대한 총공세를 감행을 합니다. 거기를 방어하고 있던 그 우리 국군 장병들이 거기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지만 전차를 앞세운 정예부대를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역부족으로 소사로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29일 새벽에 김포지구 전투사령관이었던 개인주 대령이 갑자기 실종됩니다. 전사나 북한군에 잡혀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종돼요. 그 이후는 제가 디테일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분이어서 어쨌든 일분이 실종이 되고 그리고 나서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분이 있어요. 최중령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비행장 탈환을 위해서 반격에 나섭니다. 그래서 북한군과 격렬하게 교전을 벌이지만 전력이 비교조차 되지 않잖아요. 당연하게도 돈좌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중령님은 직접 기관총이 장착된 4분의 1톤 트럭을 몰고 비행장으로 난입을 해서 사방으로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격렬하게 전투를 벌이시다가 북한군의 조준 사격을 받고 장렬하게 전사하십니다. 근데 이게 장교로서는 군인으로서는 참 용맹하고 참 군인다운 선택이다
있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사령관이잖아요. 지휘관으로서는 전체 부대를 지휘한 지휘관으로서 승산 없는 전투에 지금 병사 한 명이 아까운 상황인데 그렇게 공격을 했어야 됐나라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죠. 좀 지휘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뒷이야기가 좀 남네요. 네, 뭐 그거는 그렇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포지구 전투가 이게 전투만 보면 일방적으로 패전하는 것 같죠. 정말 엉망이고 그리고 사령관 한 명은 실종 내지는 뭐 도망 무단 이탈했다고 그러지 한 분은 그냥 돌격하다 죽었지. 그 다음에 우병옥 중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다 틀렸다 그래서 자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김포지구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잘 싸운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사단은 이 저항 자체도 계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투에서의 승리와 전투에서의 패배 그리고 전략적 승리와 패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북한군 육사단 13년대가 김포 비행장을 점령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생겨요. 마침 그때 아까 말씀하신 1사단 장병들이 건너왔거든요. 네. 거의 한강 맨손으로 건너다시피 했거든요. 이 부대가 김포로 투입이 돼요. 그리고는 그 패전과 도망 충격에도 불구하고 김포 비행장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때 마침 또 B-19 폭격기가 나타나서 막 때렸더니 그 폭격이 떨어지는 걸 기회로 습격을 해갖고 비행장에 억류돼 있던 국군포로까지 뽑아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임 의원님 시작할 때 그랬지만 이게 과거에는 한국의 흑역사였어요. 뭐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되고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니까. 무기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편제도 안 된 부대가 북한군에서 전투 경험도 제일 많은 최강 사단하고 이렇게 싸운다. 육사단 입장에서는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대를 대상으로 이틀이나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방호산이라는 그 사단장의 지휘 역량을 심각하게 의심해봐야 될 수준인 거예요. 이미 그 북한 우두머리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겠는데요? 근데 방호사는 워낙 명성이 높아서 전쟁 끝난 다음에도 북한군 최고 전쟁 영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네.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인민재판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따구로 거기서 시간을 끌었어? 약간 이러면서. 아닌가? 근데 사실 이 국군이 가장 힘들었던 건 장비 열세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논쟁이에요. 2.36인치 로켓, 우리가 흔히 바주카포라고 하는 그 로켓이 북한군의 T-34 전차를 잘 격파를 못했거든요. 안 당시에. 됐죠. 네. 그런데 이 M9 그 로켓의 그 탄약을 보면 직경 60mm 히트탄이에요. 당시에 T-34-85, T-34-85 전차의 평균적인 장갑 두께는 평균 80mm 두께였어요. 근데 이 M9 로켓은 RHA 균질 아병 강판 기준으로 해서 105에서 125mm를 뚫을 수 있는 로켓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격파할 수 있는 거란 네. 말이죠. 수 있어야 되네요. 그런데 격파가 안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저 바주카 갖고 85전차를 못 뚫은 사례가 너무 많이 보고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국군의 훈련 부족 문제. M9 로켓이 저게 충분히 있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공용화기 사격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지금의 한국군도. 네. 그런데 당시의 국군이 저 실탄 사격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발전된 선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가 충분할 리가 없죠. 그러면 탄약고에 이 한반도 같은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분명히 화약이 떡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가 있죠. 거기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군 자체가 예산을 급격하게 줄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 탄약의 관리 부실 또는 노후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 탄약을 공급받았던 게 또 주일 미군에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고온 다습한데 거기도 전기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거 관리하는 미군들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사실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국군 같은 경우에 정말 포화 속에서 그 무서운 전차 앞까지 근접을 했는데 목숨을 걸고 그 앞에서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 발사가 안 됐거나 발사가 됐는데 적 전차에 맞고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절망감은 정말 국군인 입장에서는 지옥이었겠네요. 또 뭘로 효과가 일어나려면 화약이 균일하게 타들어가면서 한쪽 점으로 메탈 제트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네. 화약이 떡져서 뭔가 누워 있으면은 이게 균일하게 해서 메탈 제트가 발생이 안 되면 명중을 했었어도 못 들었을 가능성이 그건- 있죠. 펑 하고 터졌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구구구 그렇죠.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네. 공포감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국군이 반격을 합니다. 그 1사단이 넘어오면서 15, 16, 18년대 병력들을 모아서 최영희 대령이라고 15연대장. 근데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나중에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바로 이제 반격을 합니다. 이때 장갑차까지 불러가지고 7월 1일에 김포 비행장 남쪽 고지까지 탈환을 해요. 북한군이 정말 기절할 노릇이 갑자기 이게 반격까지 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게 보병 6개 대대를 긁어 모으고 몇 대 있지도 않았던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반격을 가한 거였거든요. 네. 북한군 육사단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부대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계속 밀고 가나요? 그래서 7월 2일에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지점에서부터 국군이 다시 진격을 하려고 그래서 126고지 너머로 북한군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네. 다시 재공세를 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126고지에 있던 북한군이 빠른 반돌격을 가해옵니다. 그러면서 국군이 다시 138고지로 퇴각을 하게 되죠. 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그 몇 대 있지도 않은 정말 국군의 소중한 전략 자산 장갑차가 장갑차. 투입됐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2일 저녁에 그 장갑차들이 모여서 재보급을 받고 있었는데 네. 하필이면 그걸 하늘에서 보고 있던 우군기가 네. 장갑차를 공습을 해가지고 세대가 완파됩니다. 오폭이야. 그리고 나서 3일 새벽에 난지도를 도하한 북한군의 1개 연대 병력이 오류동 정면에서 대공세를 가해오고 비행장 쪽에서도 T-34 전차 2대가 경인가도로 진출을 해버리니까 국군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의 병력들은 퇴로가 차단돼 버렸죠. 거기다가 노량진에서 이제 한강을 도하한 북한군 정예 제4보병사단과 105 땅크 여단이 물밀듯이 영등포 지역을 석권하면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반격에 나섰던 최영희 대령은 그리고 그 예하의 장병들은 정말 피눈물을 머금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오리동 거기 뒷자락에 산에 그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살았었거든요. 20층에. 거기에 이런 전투가 있었다는 걸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오리동 산부인과에서. 아, 지금은 없어졌는데 역사의 한 켠이 됐죠. 거기에서 장갑차들이 오폭으로 터져나가지만 않았으면 그 부대에 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전투를 한 번은 더 막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게 말씀. 오류였죠. 저희 둘이 지금 오류란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 위에서 잘 오폭을 한 게 이제 오류다 네. 이거죠. 죄송합니다. 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국군은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를 꾸려 김포에 대한 방어에 나선다. 북한군 최정예 육사단은 김포를 통해 한강 방어선에서 후퇴하는 국군 병력을 포위 섬멸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군의 활약으로 인해 북한군은 김포에 발이 묶여 반격까지 허용하고 국군은 기세를 모아 북한군을 몰아내려 하지만 한강 방어선이 붕괴하면서 전략적 후퇴를 결정한다. 얼마나 긴장감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거의 영등포까지 다 들어왔고 근데 이렇게 잘 막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했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이것이 우리가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버텨내는 것이 전략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 이 지휘부도 있었겠죠. 우리가 옛날에 한국 전쟁 배울 때는 뭐 이때는 뭐 박살이 나고 뭐 엉망이고 뭐 지휘관들이 리더십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 현장에서 싸웠던 분들은 이렇게 훌륭한 병사들이라면 얼마든지 재조직만 하면 잘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간단히 비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전투라는 건 이길 확률이 있고 살 기회가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축구팀이 있는데 정식으로 붙었는데 5대0으로 졌어요. 근데 감독도 나가고 코치도 나가고 갑자기 동네 축구하는 팀 이렇게 막 섞어서 팀을 만들었는데 8명밖에 없어.
이 팀하고 이제 아까 팀하고 또 붙어야 돼. 아, 아니면 더 센 팀하고 붙어야 돼. 그럼 이거 몇 대 몇이겠어요. 근데 만약에 패전하면은 니들 다 죽는다거나 노예로 판다. 그러면 이거 시합하겠다는 팀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한국군이 이런 전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다시 한번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며칠 만에 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며칠이 효과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당시에 미군 고문관이 김홍일 장군한테 3일만 버텨라. 미군이 참전하는데 3일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격려하러 가는 말이었지. 군대가 어떻게 3일 만에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이상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낙동강 방어선까지 얘기하는데 인천 상륙작전 할 때까지 거의 1시간 하루 때문에 운명이 바뀐 게 아마 우리 지금 이번에 할 시리즈도 보면은 하루 때문에 운명이 바뀐 전투가 아마 10개가 넘을 거예요. 거기서 한 번만이라도 하루 더 빨리 뚫었더라면 낙동강 방어선도 무너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쳐서 10번, 20번 이상 하루 반나절을 건져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모르던 상황에서 그런 전투를 하고 막았다는 건 우리가 정말 높게 평가해야 되고. 하긴 요즘 보면 탑 클래스의 도덕성, 탑 클래스의 준법 정신, 탑 클래스의 청결 이걸 기준으로 잣대를 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지향하는 목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아직 어디까지밖에 못 갔다라는 것은 항상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마녀사냥이나 맹목적인 비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정치가 군대를 지배하면 항상 망하는 건 그것 때문인데 당시 그 한국군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뭐 일본군 출신이든 중국군 출신이든 광복군 출신이든 전투 경험이 있는 노장들이 있었거든요. 노장도 아니죠 지금 보면은. 근데 이거를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정치인들 입맛에 맞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그때 했던 최병덕 장군 같은 사람도 사실 꽤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행정력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에서는 유능한데 그때 겨우 35살이에요. 이런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전혀 없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국방부 이쪽을 뭐 장관부터 그랬지만은 정말 정치적 이유로 포진을 시킨 거죠. 그리고 위에 말 안 듣는 야전군 스타일은 다 잘라버렸어요. 이 대가를 정말 뼈저리게. 그래서 저는 군대란 어떤 정권이든지 어떤 정치든지 군대는 불편한 존재예요. 고분고분하고 말을 듣고 순한 양 같은 군대는 세상에 없어. 총알도 안 가지고 있고 터질 위험 없는 화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폭파 사고가 위험하다고 모든 환약을 땅에 묻어버리면 그건 군대가 아닌 거죠. 저는 그래서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은 군대가 위험하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위험을 폭발물 처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폭발물을 다뤄야 되는 거지. 근데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은 폭발물 취급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꼭 야전 사령관 중에 이제 능력이 좋은 분들, 야전 지휘관 중에 그런 분들은 꼭 이제 연도사님 그 명령은 들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덜컹덜컹 이러면서 끌려가시고. 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김포와 부천 일대에서 방어하던 국군은 남쪽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잠깐 이제 시선을 또 서쪽으로 조금 돌려봐서 과천이랑 군포 라인의 국군은 어떤 전투를 벌이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신사리 전투가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이 신사리 말죽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남태령, 인덕원, 군포로 넘어가는 선이잖아요. 이거 하나 뚫어버리면은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전체를 포위 섬멸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 요충지죠. 그래서 북한군도 정예부대를 투입합니다. 제3보병사단이 공격에 나섰고 여기를 막아선 부대는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예하의 혼성 제2사단 -1이 뭐냐면 그나마도 혼성인데도 연대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웃을 수 완편히 안 없는. 됐어. 거기에 기병대대, 진짜 말 타고 다니는 이 기병대대, 그리고 수도경비사령부 제3연대와 또 써서는 안 될 부대, 보병학교 기관장병으로 만들어진 보병학교 연대가 방어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6월 29일에 북한군의 위협이 커지니까
신임 사단장이었던 임선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남태령 인근의 제3연대를 말죽거리로 16연대는 우면산 남태령 방향으로 그리고 보병학교 연대는 차마 쓰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과천의 예비로 각각 편성을 합니다. 이 시기에 청담리 일대에서 이제 압구정으로 나룻배를 타고 도하를 하던 북한군 한 개 소대가 있었는데 우리 기병대대 장병들이 격퇴를 시킵니다. 한편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이 이 당시에 벌어집니다. 메가더 장군이 수원 비행장에 착륙을 합니다. 네. 그래서 김홍일 당시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에게 방어 계획에 대해서 쭉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전선을 시찰하러 갑니다. 그리고 개인호를 지키고 있었던 어떤 병사에게 묻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그 호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병사가 그 장병이 대답을 했죠. 군인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직속 상관의 명령이 없으면 저는 철수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이 지역을, 이 진지를 지킬 것입니다. 그렇구나. 자네 지금 소원이 무엇인가? 충분한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이 대화에 감동받은 메가더 장군은 이런 병사, 이런 장병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쿄로 들어가는 즉시 지원군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 내용을 포함해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미 지상군의 투입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국가의 명운이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러면 그 메가더 장군이 약속을 지키고 부대를 충원해 주나요? 오기는 오는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그 오는 동안에 한국군이 지켜내야 되는데 당시 김홍일 소장이 메가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군이 5만, 국군이 2만 5천인데 우리가 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보병끼리 싸운다면 우리가 열흘도 지킬 수 있다. 그 전차만 없다면 지킬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좀 낙관적인 전망이 들어간 것이지만 저는 분명히 메가더와 똑같이 아까 김포 방어전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망쳐 강 건너서 맨몸으로 헤엄쳐 오는 살 기관총 같은 거 다 놓고 왔거든요. 그런 병사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 이 병사들이 싸우려고 한다는 데서 김홍일 장군도 뭔가를 봤던 것 같아요. 7월 1일, 벌써 하루가 까먹었네요. 네.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순간이거든요. 7월 1일 북한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16년대의 수색중대 장병 75명이 말죽거리로 투입을 됩니다. 근데 이미 북한군의 각종 소부대, 포종심 정찰대라든지 우회대, 습격대 이런 부대들은 거길 지나서 판교까지 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북한군 3사단은 그날 오전까지 전체 부대의 50%를 도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육군의 신임 총참모장이었던 정일권 장군이 말죽거리 정면, 그러니까 지금의 한남대교부터 도우대교 일대, 여기를 지키는 거에 한강 방어선에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육군사관학교 부교장이었던 이한림 대령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 사단장에 다시 보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을 좀 바꾼 거죠. 전투 중인 부대에. 그리고 나서 미군의 공습을 요청을 합니다. 하늘을 뒤덮는 B-29, B-26 폭격기의 공습이 한남동과 판교 일대에 퍼부어지니까 북한군은 그거 보고 충격받습니다. 와, 지금 저게 내 머리에 떨어진다고? 라고 보면서 2일 새벽에 또 하루가 지났네요. 2일 새벽에 신사리에서 말죽거리 방향으로 다시 공격을 나선 북한군은 오연대의 진지를 공격을 해서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연대장마저 다리에 부상을 입는 격전을 벌였지만 결국은 국군은 전력의 열세를 극복 못하고 참패를 하고 나서 진지를 피탈당하고 퇴각합니다. 결국은 북한군 3사단이 전력의 우세를 앞세워서 판교 삼거리까지 진출을 하고요. 추가적인 지원이 없었던 국군은 육군본부의 예비였던 제1보병사단을 풍덕천에 투입을 하면서 결국은 한강 방어선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한강 방어선. 북한은 이곳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뚫을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꽤나 긴 시간을 방어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뚫어낸 북한군이었고 이곳이 무너졌다면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꽤나 남쪽으로 좀 방어선이 밀렸을 것 같은데 이후의 지연전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방어전은 북한군 자체가 예상을 못했던 거였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끓은 시간 때문에 드디어 미군이 참전을 짓게 됩니다. 네.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뒤틀린 데다가 미군 참전은 정말 예상치 못한 거였거든요.
당시 북한군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미군이 참전해도 우린 끝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미군이 더 많이 참전하기 전에 빨리 부산까지 함락해서 전쟁을 끝내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합쳐지면서 이제부터 그 지연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군도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면서 뒤로 퇴각을 하면서 부대 재편성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부대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1군단과 2군단을 창설을 해요. 위에서부터 박살나가지고 쫓겨내려온 부대들 있잖아요. 이 부대들을 다 해편해가지고 새롭게 부대들을 재창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벌어지는데 미군이 드디어 참전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7월 5일부터 이 경부 축선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미군이, 동쪽은 국군이 담당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도 전체 전선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거든요. 병력이 없어요. 더 중요한 조치는 7월 14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이양을 합니다. 해군과 공군도 각각 전력을 보강을 해요. 특히 공군이 7월 2일에 F-51 전투기 10대를 보유하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비행단과 정찰 비행단이 창설이 됩니다. 미 공군도 7월 5일부로 대전에 공지합동본부를 설치를 하고 6개 전술항공 통제반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전선으로 공군의 항공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전권 이양 때문에 자꾸 불만들이 많으신데 이건 지금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당시 한국군이 지도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어이가 없는 게 한국 지도를 미군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지도가 없었어요? 부대 지도가 없어요. 사단장이 지도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보통 이게 숙소로 많이 쓰잖아요. 집결지로.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꼭 이렇게 대한민국 전도 걸려 있었거든요. 맞아요. 사단이 그걸 보고 작전을 짜요. 근데 전도를 가지고 무슨 이거를 될 해.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 나중에 미군이 니네 왜 이렇게 이상한 게 어디 니네 땅이 되니까 어딘지도 모르니 지도가 없다고 그랬더니 뭐 찝차 하나 가득 실어서 갖다 주더랬잖아. 이런 상황입니다. 탄약, 병력 이런 걸 다 미군한테 의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뭐 공군을 우리가 부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죠. 오늘날하고 그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상황이에요. 네. 네. 그 북한이 이제 한강 방어선이 뚫리면서 쭉 내려오고 있는데 수원 북쪽에서도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한강 방어선이 무너진 다음에 네. 오산에서 미군 대대가 싸웠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이면에는 사실 국군의 피 어린 저항이 바탕이 됐기에 오산에서 미군이 전개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군단 예하 부대들이 미제 24사단이 전개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육탄 방어에 돌입을 합니다. 근데 그 싸운 부대가 또 북한군의 최정예 105 땅크 사단, 그러니까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105 땅크 여단이 사단으로 승격이 됩니다. 전차가 더 많이 들어왔겠죠, 당연히. 이 땅크 사단과 제3, 제4 보병사단, 6사단에 못지않는 북한군 내에서 내노라는 정예사단입니다. 이 부대들의 공격을 지연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전을 펼치죠. 그 일환으로 벌어진 게 바로 풍덕천 전투입니다. 여기는 수원에서 북쪽으로 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약간 수지. 지금 보면은 풍덕동이라고 이제 길이 네네네. 있어요. 거기 지금 굉장히 개발이 잘 돼 있는데 지금은 거기가 돌파되면 수원이 위험한 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당시 수원에 육군 본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함락되면 육군 본부 잘려 나가면은 국군은 제 편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래서 국군 제1사단이 이것도 써서는 안 되는 부대인데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와 22연대를 배속받아서 풍덕천으로 진출해서 방어진지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4일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이거 보고 정말 화가 치밀었었는데 국군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은 북한군들이 이 땅크들을 전진 배치하고 그 뒤에 병사들이 사열중대로 늘어서서 행진하듯이 내려옵니다. 정찰도 안 하고 뭐 그런 전술적 행동 없이 얼마나 만만했으면. 탱크에 워낙 자신감이 있고 보병 화력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네. 근데 그들만의 착각이죠.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1사단이 풍덕천 일대 고지군에 13연대와 12연대를 V자 형태로 만들어서 진지를 배치를 합니다. 북한군이 그 V자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른 와 이렇게. 그렇죠. 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북한군은 그죠. 그렇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사열 종대로 왔는데 그렇죠. 무릎 나가면서 왔어요. 네. 왔는데 씩씩하게 왔잖아요. 그 안에 들어오자마자 국군 제1보병사단이 2개 연대의 화력, 캘리버 50 기관총까지 포함해서 내정 포함해가지고 2개 연대 화력을 퍼부어서 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군의 방어선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어선을 대상으로 총공세를 감행을 합니다. 북한군이. 그래서 188 고지가 함락이 되면서 1사단 방어선이 이제 흔들흔들해지고 북한군 전차가 수원의 북쪽 국도산까지 진출을 하면서 퇴로가 이제 잘리기 직전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사단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루의 시간을 벌었거든요. 네. 그 사이에 국군 육군본부는 이미 수원을 빠져나가고 오산에는 이미 미군의 스미스 특수임무대대가 배치가 돼서 진지 점령을 완료하고 방어 준비에 돌입하고 있었죠. 피 같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그 하루하루가 지금 너무 소중해요. 그렇죠. 이 하루를 버팀으로써 모일 수 있었고 하루를 버팀으로써 이러고 뭐 지금 얘기를 다 들으면 그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지금 우리를 잊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요. 뭐 전쟁사를 아시는 분은 그렇죠. 모르시는 분 좀 이해하기가 힘드실 텐데 우리나라가 강하고 산이 방어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게 이렇게 하루씩 밀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를 뺏기면 뒤로 50km 뒤로 가야 되고 100km 뒤로 가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몇 개의 단락이 있는데 그 단락을 하루씩 막아줌으로 해서 한 섹터를 건지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큰 휴게소를 하나 딱 지나치면 수십 킬로 이상을 지나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밀리기 때문에 그리고 임 의원님 얘기하시는 중간에 굉장히 반가운 이름이 들렸습니다. 스미스 대대. 네. 반가운 이름이 들었는데 이 드디어 전선에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 1사단의 항전으로 벌어낸 시간을 통해 미국의 스미스 부대가 전선에 투입되고 오산에서 북한과 첫 전투를 벌인다. 그러나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전력에 스미스 부대는 처절하게 패퇴하고 만다. 한편 국군은 춘천 전투 승리의 주역 6사단 병력이 충북 지역으로 진격하는 북한군 방어에 나선다. 당시 동락리 일대를 방어 중이던 국군은 초등학교 교사의 제보 덕분에 북한군을 기습하게 된다. 하지만 북한군 포병은 침착히 대응 사격을 시작하고 국군은 박격포가 발사되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는데 한강에서 금강까지 6.25 전쟁 초기 지연전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